순천향대학교 글로벌자유진흥과 권희석 교수입니다. 저는 울산에서 태어나서 행정구역의 옥동에서도 한동안 살았었습니다. 바로 붙어있는 고등학교, 한승고등학교에서도 졸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한번 초대를 받아서 고향에 돌아와서 뜻깊은 얘기들을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이번 주말이면은 곧 3.1절도 다가오고 관련해서 광복을 향한 독립운동가들의 외롭고 긴 여정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제 전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국제관계사를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한국과 이제 기존의 한국 정권과 주변국 나아가서 영국을 포함한 유럽과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특히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제국주의 시대 때 한국의 국제관계사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역대 외교사, 국제관계사를 쭉 살펴보다 보면 이 국가 간의 그 문명 간의 교류가 끊임없이 이어지다가 교류가 한번 멈추는 공백 같은 지점이 나타나게 되죠. 바로 일제강점기가 되겠습니다. 1905년에 을사늑약으로 이제 일본의 보호국이 되면서 국권을 잃게 되면서 외교권을 상실하게 되고 이후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이 되고 미 군정 시기를 거쳐서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되기까지의 그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그 국제 관계사를 살펴볼 때에는 다른 각도로 좀 살펴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 국권을 잃은 한국인이 과연 독립을 다시 이 국가를 다시 찾기 위해 어떤 고민을 했을 것인가 또 어떤 활동을 했을 것인가 하다 보니까 자연히 한국의 독립이라든가 한국인에 대한 그 서양인의 관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이 서류들이나 뭐 일기들 이런 거를 보고 있으면 이게 굉장히 숭고한 희생이라고 이제 우리도 많이 배우고 하지만 그 개개인의 어떤 일상들을 볼 때마다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겠구나. 좀 개인적인 고민들도 굉장히 많았을 테고 그런 고민들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렇게 독립운동을 이어가서 독립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느끼는 것도 많고 배우게 되는 것도 많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제 제 전공과 관련해서 국제관계사이다 보니까는 해외에서 좀 외교적인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던 운동가들, 독립운동가들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활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이 한국이 어떻게 국권을 잃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긴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그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을 하기 전에 왜 이렇게 일본이 일방적으로 조선을 삼킬 수 있었는가?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는 조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바라봤고 왜 이걸 묵인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해외에서 활동을 했던 정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습니다. 이제 미주와 중국 일대에서 활동했던 많은 독립운동가들 가운데 외교적인 활동, 특히 이 국제사회의 어떤 무시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얼마나 많은 국민들과 고뇌들이 있었을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은 독립운동가들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고 여러 그 기록들이 최근에 계속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광복군에서 활동했던 장교들이라든가 아니면 유명한 백범일지를 비롯한 유명 독립운동가들의 기록뿐만 아니라 역시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양우조 최선화 부부가 육아일기를 썼어요. 중국에서 나서 그래서 제시의 일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러 그 기록들이 있지만 또 제시의 일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힘든 상황에서 특히 이제 임시정부가 그 중일전쟁이 발발한 다음에 충칭까지 도망을 가는 도주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가는 일정이었는데 저도 애 아빠로서 조금 많이 공감이 가는 바가 있어서 제시의 일기를 좀 살펴보면서 개인적인 고뇌를 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독립운동이 과연 어떻게 한국의 독립 문제에 대한 해외 인식을 바꿨는가. 이미 어떻게 보면 36년이라는 정말 그 끝이 안 보일 것 같은 그런 오랜 그 강점기 속에서도 독립이라는 열망 하나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고 결국에는 이 긴 투쟁이 어떤 식으로 우리의 한국의 독립에 기여하게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 일본의 침략 그리고 국제사회의 묵인에 관한 과정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선을 강제로 개항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다른 이제 중국을 비롯한 다른 동아시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서구 열강의 개항에 대한 압박에 굴복했던 것이 결국에 사회적 변혁으로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1854년에 미국과의 그 불평등 조약을 맺으면서 처음으로 개항을 하게 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천황의 승인을 받지 않은 막부의 단독
결정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 쇼군과 막부 정권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던 다이묘들이 천황을 지고 오라케를 몰아내자고 하는 조낭냥이를 주창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1868년에 내전을 거쳐서 정식으로 이제 메이지 유신이 시작이 되고, 기존에는 이제 명목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던 천황이 이제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천황이 다시 국가의 원수가 되었다라고 해서 각국에 서신을 보내게 되는데, 조선에 또 천황을 칭한 서신이 도착을 하게 되죠. 근데 기존의 동아시아에서의 국제 질서는 중국 황제를 정점에 둔 수직적인 체제였습니다. 이게 뭐 중국 이외의 모든 국가를 소국으로 보는 그런 게 아니라, 당시에 중국 제국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주도적인 인정을 하면서 조공과 책봉을 가지고 동아시아 세계 국제 질서를 구성하는 그런 체제였는데, 당연히 이제 황제는 그 체제 안에서는 한 명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함부로 천황을 침칭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국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서를 조선 조정에 거부를 하게 되고, 이 문제 때문에 일본 내에서 한국에 대한 징벌적인 원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그 정안론이 나오게 된 거는 단순히 조선에 대해 한 징벌을 취한다, 제국적인 침략으로 나아간다, 이 목적을 넘어서 단순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기회로 기존의 그 서구와의 불평등한 조약을 이미 맺지 않았습니까? 미국 역시. 그래서 기존 서양과의 불평등 조약을 맺었을 때 이거를 결국에 개정하기 위해서는 일본도 서양의 문명국, 소위 말하는 문명국이죠. 주변국에 대해서 똑같이 다룰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이 있다라는 걸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정안론이 나오게 된 거고, 이 문제가 급진적으로 이제 어떤 징벌적인 정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외교적 압박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갈등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대원군이 실각을 하고 고종이 즉위를 하게 되고, 대원군이 뭐 다시 복귀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결국에 또다시 쇄국 정책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틈을 이용해서 딱 미국이 일본에게 했던 것처럼 신식 군함을 동원해서 조선을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요 사건을 일으키게 되고, 당시 역량으로 일본과의 그 무력 충돌을 감당할 수 없었던 조선은 최초의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렇게 일본이 주도를 하게 되면서 일본이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점차 확대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만약에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맺은 시점에 일본이 조선을 합병하려고 했느냐라고 하면 아닐 겁니다. 그럴 역량도 없었고 그게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차근차근 일본의 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대표적으로는 1884년에 갑신정변이 있겠습니다. 개화파, 이제 일본의 지지를 받던 개화파의 쿠데타 시도요. 이 충돌로 인해서 청과 합의를 했던 상황이, 이제 더 이상의 그 한 국가가 조선에 일방적으로 군대를 파견할 수 없고 같이 파견해야 된다, 사전에 통보를 해야 이런 합의를 하게 되죠. 그리고 10년 뒤에 동학농민혁명이 발발을 하게 되고, 여기에 청이 지원군을 보내게 되면서 이를 기회로 일본이 대응하는 군대를 보내면서 이제 충돌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청은 이미 일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약한, 어떤 러시아의 남하와 같은 실존적인 위기에 대응할 수 없는 국가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청을 조선에서 완전히 몰아낼 표를 세우고, 이 동학농민혁명으로 인한 파병과 충돌을 천재일우의 기회로 삼아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이 두 국가가 충돌을 하게 되면 러시아가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아서 남하할 것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큰 우려를 했다가, 그 우려를 모두 뒤집고 일본이 대승을 거두게 되고, 청나라가 조선의 완전한 독립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 쾌재를 부를 타임이 왔는데, 이때 러시아가 다시 한번 세력을 확장을 하게 되죠. 특히 그 조선 조정 내에서도 이제 일본의 어떤 접근을 저지할 수 있는 세력으로서의 러시아를 다시 주목을 하게 되면서, 이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또 한반도를 둔 각축이 다시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충돌은 1904년에 러일전쟁으로 다시 한번 이어지게 됩니다. 이 전쟁이 아시아 국가가 처음으로 유럽 열강을 패배시킨 전쟁이 되죠. 그래서 1905년이 되면 포츠머스 조약이 미국의 중재에 의해서 맺어지게 됩니다. 이 미국의 중재에 의해서 맺어지게 되면서
러시아가 일본이 한반도에 대해 갖는 우위를 인정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국제적인 지지를 받게 되면서 바로 을사늑약을 강요를 해서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이제 해외에 어필하기 위해서 1907년에 고종이 이준이 이끄는 헤이그 평화회의로의 특사를 파견하게 되죠. 당시 이 만국평화회의는 이게 2차 만국평화회의인데 그 기존부터 전쟁이 너무나 잔인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 전쟁이 어떤 국가 간의 충돌이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폭력의 충돌인데 여기서 발생하는 민간인 피해자와 포로와 같은 비전투원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1차에서 이야기를 했었고 2차에서는 이제 중재라든가 이런 다각적인 내용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게 되다 보니까 서구의 주요 열강들이 이 회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종 입장에서는 세계 열강에게 이 문제를 이 일산늑약의 부당성, 일제의 이 강제성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참석을 하지만 일단은 그걸 논의하고 싶었던 모임이 아니었죠. 그리고 그 열강들 입장에서는 보호국이 되어서 외교권을 잃은 국가의 사절을 진지하게 대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영국과 일본이 외교적 압박을 계속 가하면서 결국에는 큰 소득 없이 돌아오게 되고 여기에 격분한 일본이 고종을 강제로 폐위를 시키면서 점차 국권을 축소시켜 나가게 됩니다. 1910년에는 결국 일본의 식민지로 완전히 전락을 하게 되죠. 일본이 한국을 차근차근 식민화하는 과정을 보시다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 국제사회와의 어떤 충돌과 갈등이 발생하는 지점이 여러 번 있었어요. 청일전쟁이라든가, 뭐 러일전쟁이라든가, 이런 시점에서 다른 국가들이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만한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국제사회가 일본의 조선 지배를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특히 서구 열강들이 가지고 있던 이 한국인에 대한 시선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지식인이나 외교관, 정치인들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많이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우선은 아편전쟁 이후로 이전에는 유럽에서 중국에 대한 환상도 굉장히 강했고 중국 열풍이 불었었죠. 중국의 어떤 예술을 모방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중국의 철학을 공부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분위기들이 있었는데 일단 그 아시아에 대한 어떤 문명의 호함이라는 부분을 이제 아편 전쟁을 통해서 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기술적으로 영국군이 뭐 10만 명이 넘는 대군을 보낸 게 아니고 함대와 몇만 명이 되지 않는 그런 병력을 보냈는데 이 100만이 넘는 상비군을 가진 형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서구도 놀랍니다. 과학기술의 우위를 바탕으로 이제 아시아에 대한 우위에 이제 서 있음을 확인한 서구 입장에서는 한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아시아 자기들이 비문명으로 규정한 지역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깔보는 그런 시선을 갖게 됩니다. 그래도 재미있는 거는 한국에 여행했던 그 서양인들의 기록들, 전문록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한국인에 대해서 좀 재미있게 묘사한 것들이 많아요. 특히 외모가 준수하고 영리한 민족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19세기 말에 그 우생학도 있고 이러던 시절에 제국주의 시절에 서구에서 온 사람들이 한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유명한 영국인 여행 작가였던 이사벨라 버드 같은 경우에는 동아시아 일대를 여행하고 그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책을 내게 됩니다. 여기서 조선인들에 대한 그 한국인들에 대한 묘사를 많이 하는데 외향적으로 딱 구분이 되는 이야기가 이제 뭐 중국이라든가 뭐 주변 그 국가의 민족들에 비해서 남성의 키가 뭐 평균 165cm 정도 되고 뭐 45kg의 짐도 거뜬히 들 수 있다. 그래서 신체적인 우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하고 피부 색이라든가 뭐 콧날이라든가 머리카락, 뭐 눈 색깔 이런 게 중국인이나 일본인과 달리 굉장히 다양하다. 굉장히 준수하게 생긴 민족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 영어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제 일본이 개항을 하고 그 서구와 적극적인 교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본인들도 영어를 배우고 구사를 합니다. 뭐 조선인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일본인보다 훨씬 더 좋은 발음으로 유창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지금 입장에서 불편한 인종 간의 우위에서 한국인을 굉장히 태생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처럼 많이 묘사를 합니다.
영국 정치인이 이제 조지 커즌이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인도 총독도 지내게 되는 영국 정치인 역시 조선 남자들이 두드러지는 게, 주변 국가에 비해서 두드러지는 게 이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계속 불편한 얘기지만 태생적으로 우월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민족이 왜 이렇게 낙후되고 주변 국가에 밀리고 있느냐라고 할 때 굉장히 또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들을 많이 하게 되죠. 좀 이렇게 말도 잘하고 이런 기질이 또 이제 교활하다, 말을 잘해서 못 믿겠다, 이 사람들은 교활하고 게으른 사람들이다 라는 식으로 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지 커즌 같은 경우에도 조선 남자들은 나태하다, 근데 일본 남자들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의 서구화를 이뤄내고 있다라는 식으로 묘사를 하기도 하고, 찰스 캠벨이라고 한국에서 외교관 생활을 했던 사람 같은 경우에도 이 조선인들이 타고난 게으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농지 개간도 제대로 안 해서 농지 생산량도 부족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눈에 확 띄는 그 어떤 육체적 특질과 경제적, 정치적 현실의 갭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벨라 버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특질의 문제가 아니다. 결국에는 본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런 만큼 가져갈 수 없는 사회의 모순과 부패가 있다면 결국에는 이들의 삶은 이렇게 낙후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한국의 어떤 낙후한 체제, 굳혀진 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비슷한 견해를 이제 헨리 위그햄이라고 하는 여행가 역시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주변국들이 다 독립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이 나라에서 뭘 다 빼먹으려고 하는 그 민족들이다. 이거는 결국에는 한국이 약하기 때문에, 주변에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한데, 당시 이제 영국의 주적은 러시아였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한국을 독차지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차라리 한국이 일본 하에 있으면서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 게 나을 것이다 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합니다. 굉장히 분한 평가죠. 이 사람들의 그 어떤 제국주의적인 시선에서는 많은 외교관들이 조선이 자립할 수 없는 민족으로, 결국에는 어떤 강대국의 지도와 보호가 필요한 그런 민족으로 이해를 하게 되죠. 특히 이걸 국제적으로 못 박는 계기, 이 일본이 조선에 대해서 어떤 보호도 하고 지도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어떤 국제적인 대표적인 협약이 바로 이 영일동맹이 되겠습니다. 이 영일동맹은 이제 1902년에 영국이 일본과 체결을 하게 되는데, 영국 입장에서는 우아한 고립이라고, 영국은 자국의 어떤 그 국가 그 군사력만으로 다른 어떤 경쟁국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국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동맹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외교 정책을 고수하다가, 이제 유럽 본토에서 이제 독일 같은 신흥국들이 흥기를 하고 이제 프랑스와 러시아 동맹도 형성이 되고 하면서 점차 영국 본토에 대한 방어 압박이 강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중국에 대해 갖고 있던 막대한 이해관계를 지켜줄 동맹국을 찾게 됩니다. 그때 등장하게 된 게 일본이었습니다. 특히 1900년에 의와단 운동 때 일본이 대규모 군대를 파견을 하면서 그 8개국 연합군 가운데 최대 규모의 군대를 파견을 하게 되면서 일본의 군사적 역량을 영국이 확인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영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게 됩니다. 영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으면서 1조에서 한국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안에서 영국이 갖고 있는 이익을 일본이 인정하는 대신에 한국에서 일본이 갖고 있는 이익을 영국이 인정해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영일동맹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이 외란이나 혹은 내환에 의해서 일본의 자체적인 어떤 이익이 훼손될 것 같으면 무력적 개입을 해도 되고, 여기에 영국이 도울 것이다 라고 하는, 엄연히 러시아를 염두에 둔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맹 덕분에 일본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러시아와 전쟁에 나갈 수 있었고요. 1905년에 러일 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고, 이제 일본은 이제 영국 입장에서는 승전국이죠. 일본이 가장 원했던 트로피는 한반도고요. 한반도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인정을 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영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이제 일본이 한국을 가졌으니까 중국에 대한 이권에 도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인도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는 건드리지 않는 대신에 일본이 조선을 삼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뭐라고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개정된 영일동맹에 담기게 되는. 조선이 국제적으로 갖고 있던 이미지가 굉장히 서구에서 부정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선을 반드시 삼키고 말겠다라고 하는 일본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막는 그런 국가들이 없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도 야, 우리가 이 대한제국과 맺은 조약이 있는데 너희가 삼키면은 이거 손해 아니냐.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일본이 10년 더 누리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하면서 그 정도에 만족할 정도로 이제 일본의 어떤 그 식민 지배를 지지를 하게 되죠. 이렇게 그 해외에서 이런 특히 영국을 포함한 서구 열강들이 조선의 독립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냉담하게 대하다 보니까 이들을 상대로 하는 그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외교관이었던 이한흥 열사 같은 분이 이제 많이 좀 대표적이겠는데, 이 이한흥 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영국으로 서기관으로 처음에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1904년에 민영돈 주영공사가 귀국을 하게 되면서 대리 역할을 맡게 되죠. 적극적으로 이제 영국에 대해서 이제 조선 독립 문제, 한국의 독립 문제를 제기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영일 동맹을 통해서 일본의 러일 전쟁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한흥 공사가 외무성에도 방문을 하고, 한국이 이렇게 완전히 합병될 경우에는 이게 장기적으로 영국의 이해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설득을 하지만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죠. 당연히 그 이제 영일동맹의 원칙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한 이하는 공사 대리가 자결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저항과 항의 차원에서 자결을 하면서 항의를 하게 되죠. 1904년 부임한 시기가 그 러일 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고, 한일 의정서라든가 한일 협약을 맺으면서 사실상 강제로 일본의 동맹국이 된 채로 전쟁을 돕는 상황이 되어 있고, 많은 이제 내정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일본이 사실상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단기적으로 가면 당연히 국권을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설득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교류를 하다 이제 영국인 가족들이 있었는데, 이때쯤 되면 좀 심리 상태도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우울해서 거기 이제 교류하던 영국인 가족들이 음악회도 가자라고 해서 초대를 하는데, 거절하는 편지가 이제 저는 뭐 서양의 음악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요. 다른 서양인 연구자는 그렇게 넘겼지만 제 생각에는 이거 굉장히 심란한 상태에서 노래 들을 기분은 아니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굉장히 우울해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당시에 이제 이분의 그 주변인들의 기록을 보면. 그래서 사실 당시에 영국이라고 하면 세계를 일본으로 압도하고 있던 가장 강한 국가였고,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와 더불어 가장 많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였기 때문에 영국의 외면은 결국에는 후에 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했어요. 이분한테는. 그래서 이런 식의 가결을 통해 비극적인 삶의 최후를 맞으시기도 했고, 이준 열사도 외교 현장에서 순국을 하신 분이시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검사 출신으로 법관으로서 교육을 받고 검사 출신으로 활약을 하고, 그 1900년대에 그 국권이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에서 다양한 국제보상 운동을 포함한 항일운동에 참여를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 만국평화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이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해외 언론에다가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고종을 설득을 해서 이제 그 합류를 하고 이제 이상설 이휘종 열사들과 합류를 해서 그 헤이그로 가게 됩니다. 헤이그로 가게 돼서 을사조약의 부당함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항의를 하게 되고, 이 열강들이 무시를 하지만 현지 언론들이 굉장히 크게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프랑스 언론을 포함한 다양한 언론들이 이들의 활약에 대해서 보도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외교권을 본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왕의 특사가 온 거를 납득을 하지 않죠. 영국 역시 일본의 입장을 지지를 합니다. 일본의 보호국이기 때문에 만나려는 어떤 태도도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이준 열사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결국에는 사망을 하시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죠. 자결이시다 아니면은 돈을 이기지 못해서 화병으로 돌아가셨다,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적극적으로 그 생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일본의 항일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국권 회복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상황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셨을 거예요. 이제 보호국이 된 상황에서 약소국의 사절이 무시당하는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납득은 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한동안 국권을 잃고 완전히 식민지로 전락을 해서 어떤 외교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지다가 1919년에 3.1운동이 벌어지게 되죠. 3.1운동이 벌어지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집결을 하면서 임시정부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임시정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미 그 전에 1918년에 독일이 항복을 하면서 이 1차 대전 전후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미국 대통령인 우드로 윌슨이 소위 말하는 윌슨주의를 제창을 하죠. 민족자결주의. 그래서 이 승전국들 입장에서는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주축국들을 해체시키기 위해서 이 다민족 국가들을 해체시키기 위해서 내세웠던 것이었지만 당시 이제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많은 식민지의 민족들 입장에서는 이건 천재일우의 기회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단일 민족으로서 자결권을 갖추고 독립할 수 있음을 국제적인 이론이 뒷받침해주는 순간이 왔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당시 상해에서 활동하던 김규식 선생님을 대표로서 파견을 하게 되고 강화회의에서 이 일본 통치의 부당성 그리고 한국 독립의 당위성에 대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 열강들의 무시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게 되는데 처음부터 윌슨주의가 약소국을 독립시키겠다고 내놓은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무시를 받게 되고 특히 다른 외교 사절들 처음에 그 영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흥미롭게 이 이야기를 봅니다. 임시정부가 와서 대표단이 와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런던에서 임시정부에서 어떤 내는 성명서라든가 이런 거는 접수조차 하지 마라 라고 할 정도로 이거를 접수하는 행위조차 임시정부를 우리가 승인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어떻게든 피해라라고 할 정도로 철저하게 또 무시를 받게 됩니다. 열강들의 이익에 반하는 그런 행동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무시를 당하게 되는데 다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 당시 그 일제의 식민 지배가 얼마나 잔혹하고 무도한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홍보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일본이 서구 열강에서 당하는 인종차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강화조약에 넣고 싶어 했어요. 인종차별을 철폐해라 라고 넣고 싶어 했는데 당시 일본의 입장을 좋아하지 않던 미국과 영국 그리고 이제 영국의 자치령 대표단 입장에서는 아니 조선을 그렇게 다루면서 무슨 인종차별 논제를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일본이 이게 외교적 목표였는데 여기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인종차별 철폐를 내세웠던 일본이 얼마나 위선적인지에 대해서 이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조선인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인시키는 그런 결과는 얻게 됩니다. 그리고 김규식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승만의 요청으로 미국으로 가서 계속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제 미국에서 유학했던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계속 외교 활동을 하게 되고 남아있던 당시 서기관이었던 황기환 선생이 계속 영국에서 체류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그 영국 의회 내에서 한국 친우회라고 하는 소모임까지 결성이 됩니다. 이 위원회가 한국의 독립 문제, 그리고 한국 내에서 이 일제의 어떤 식민 지배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규탄하는 그런 활동 등을 하게 되는 일정의 외교적인 성과도 거두게 되고요. 정말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그 해외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 가운데 그 가운데 그 가족들에게 감정을 좀 잘 보여주는 기록들을 남기신 분 중에 한 분이 안창호 선생님이세요. 이 안창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찍부터 미국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미국 내 한인도 조직을 하고 또 샌프란시스코를 기반으로 해서 흥사단이라든가 아니면 대한인 국민회와 같은 한인단체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에도 많이 기여를 하셨고 임시정부의 현직도 그 이제 내무부장도 맡으시고 이 중국의 뭐 만주라든가 상해를 오가면서 다양한 활동 등을 했던 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는 기간들이 많았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의 굉장히 활발하고 굉장히 영웅적인 활동과는 별개로 어떻게 보면 이분이 가지고 있던 그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과 어떤 고민 같은 게 개인적인 고민들이 잘 남아있어요, 편지에. 36년간 결혼 생활을 하셨는데 안창호 선생님 돌아가실 때까지 두 분이 같이 보낸 시간이 사실 10년 조금 넘습니다. 이 이상을 계속 떨어져서 지내야 됐거든요. 자녀는 5명이 있었고요. 3남 2녀를 두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편지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남기셨어요. 가족들에 대해서. 이 가족에 대한 서신들을 보시면은 얼마나 가족들한테 특히 아내한테 미안한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안창호 선생님을 따라서 미국에서 이제 생활하시면서 애를 키우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과수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일을 하는 게 얼마나 고될지 그리고 아이들은 또 얼마나 힘들게 키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미안해 하시면서도 이게 민족의 해방을 위한 길이니까 조금만 이해하고 참아달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게이와 가정 사이의 갈등이 정말 곳곳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 이제 삼남 이녀를 둬서 아들, 딸들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아이들도 잘 키워달라라는 당부와 함께 이제는 어떻게 크고 있느냐, 인성은 어떠냐,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는 결혼 어떻게 되냐, 뭐 딸들 결혼은 어떻게 되고 있냐, 뭐 이런 식의 그 고민을 나눌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모습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막 시민회도 조직을 하시고 활동으로 검거도 당하셨다가 뭐 옥고도 30년대에 이제 상해에서 체포된 후에는 계속 이제 옥고를 치르시다가 가석방되고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런 어떤 본인의 활발한 독립활동과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는 어떤 외로움과 미안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드러납니다. 특히 가난 이 생활이 계속 힘드니까 매번 이 신인들의 기부금을 받아서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넉넉하게 가져다 주지 못하고 또 필립 같은 경우에는 아내분이 다른 집에 수양아들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키우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마음이 찢어진다라고 하는 편지도 보내기도 하거든요. 정말 위대하고 숭고한 희생이다라고 우리가 업적 같은 걸 보면서 알 수 있지만 이분이 가족들과 나눴던 이야기를 보면 이게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정말 이 가족과의 유대가 무너지는 상황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자식과 아내를 위한 행동이라는 걸 또 설득하는 그런 고뇌들 이런 것들이 계속 담겨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많이 따냈는데 이런 내용을 더 좀 잘 보여주는 게 저는 이제 제시의 일기라고 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제시의 일기라는 책은 이 임시정부에서 활동을 하던 독립운동가 부부가 있습니다. 그 양우조 선생님하고 최선아 선생님인데 이 양우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결혼을 하셨을 때 이제 강명화 선생님 미국에서 활발히 대한인국민회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셨던 분의 딸과 결혼을 했었어요. 이 장인의 지원을 받아서 미국으로 가서 이제 매사추세츠 이제 조직학교 그 의료라든가 뭐 이런 걸 하는 기술 학교에 가서 기술을 배우면서 미주에서 활동하는 독립단체들과의 활동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1927년에 학업을 끝내고 귀국을 해서 한국에서 방직공장을 차리고 싶어 했는데 해외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에 가담했던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당연히 일제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되는 방해로 인해서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이럴 바에는 계속 독립운동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1929년에 상해로 가시고 거기에서 이제 한국 독립당에 가담을 해서 본격적인 임정 활동을 하시게 되죠. 최선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1931년에 이화여전에서 영문과를 졸업한 이화여전에서 계속 영어 교사를 하고 있던 당시 기준으로 완전 신여성이었던 거죠. 이 양우조 선생님이 한국에 귀국한 사이에 두 분 사이에 좀 교류가 있어서 편지도 주고받고 하다가 양우조 선생님이 전처와 소원해지고 이혼을 하게 되니까 최선화 선생님이 결혼을 하려고 상하이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하고 함께 임정에 가담을 해서 이제 독립운동에 참여를 하게 되고 1938년 7월 4일에 두 분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딸이 태어나게 돼서 이름이 제시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 제시라는 이름은 이 두 분이 다 어느 정도 그 서구의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좀 해외에서도
널리 활동하라는 의미로 제시라고 짓게 됩니다. 제시의 일기라는 건 제시라는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두 분이 쓰기 시작한 육아일기. 그 당시에 최선화 선생님도 굉장히 신여성이셨고 이 기록을 육아 일환으로서 이 육아일기를 굉장히 남기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육아일기를 쓰십니다. 1938년 7월 4일 제시가 태어난 시점부터 1946년에 귀국하는 8년까지의 기간 동안 이 제시를 키우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남기게 됩니다. 우선은 그 제시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꾸준히 적습니다. 제시가 뭐 어떤 행동을 했고, 키가 얼마나 됐다, 체중이 얼마나 됐다. 부모라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남기고 싶어 할 기록들을 꾸준히 하나씩 남겨가게 됩니다. 제시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동시에 이제 이분들이 갖고 있던 내면의 고민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38년에 태어났잖아요, 제시가. 37년에 중일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고, 1938년이 되면 일본한테 중화민국의 수도였던 난징이 함락이 됩니다. 상해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던 이 임시정부가 계속 피난을 가서 국민정부가 임시 수도로 잡게 되는 충칭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본군의 공습을 피해서 계속 이동을 하게 돼요. 한 몇 년 동안 계속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여정, 이 임시정부의 여정과 이 당시의 활동 기록에 대해서도 좀 기록을 남기고 계셔서 또 사료로서의 가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 요인들의 어떤 소소한 생활 역시 잘 담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좀 지금 얘기하면 지금 시대로 보면 좀 그렇긴 한데 이분이 이제 제시가 태어나는 시점이 될 때 아직 이제 모르죠. 성별이 모를 때 김구를 비롯한 이제 많은 인사들이 모여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절박하잖아요. 절박해서 신의 아이가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자라서 계속 싸울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딸이 태어났을 때 조금 실망했다 뭐 이런 것도 기록에 남겨놓고 있어요. 그리고 임시정부도 계속 피난도 가고 늘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까는 굉장히 늘 공궁했는데 최하선 선생님의 회복을 위해서 고기가 나왔길래 건강에 좋다고 한동안 먹었더니 김구 선생님이 뱀고기를 준비해서 먹였다. 뭐 이런 식의 소소한 일상들 역시 담겨 있어서 임시정부 안의 모습들, 그 임시정부 안에 결국에 다 개인이고 사람이잖아요. 이분들이 어떻게 힘겨움과 이 외로움을 극복해 나갔는지에 대해서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본의 아니게 중국 각지를 돌아다니게 되다 보니까 각 지역의 풍습 역시 잘 담아내게 됩니다. 근현대의 중국의 풍습도 담아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시의 일기에 관한 내용들을 보면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시가 태어났을 때의 그 기쁨, 우리가 제시라는 이름을 지어줄 때 어떤 식으로 지었는가, 이 시자라는 이름이 한자를 결국에 써서 이제 시칼 시 이런 식으로 넣어서 이 이름에 대한 어떤 뜻을 줬는지 또 얼마나 기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설명도 해놓고요. 또 굉장히 상상해보면 정감 가는 묘사들을 많이 해놨어요. 귀를 이렇게 잘 씻어주는데 아이가 늘 뭔가를 쫑긋쫑긋 듣는 모습도 너무나 이쁘고 이 아이가 나중에 이렇게 꼭 이런 포탄 소리, 뭐 공습 소리 이런 거 말고 고향에 돌아가서 밝은 목소리도 듣게 하고 싶다. 아이가 어디로 갔을 때 계속 돌아다니다가 굉장히 누추한 거처를 찾았을 때의 이런 일상도 애랑 함께해서 기쁘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힘들고 고된 여정들이 잠시나마 저도 잠시 읽으면서 정말 아이와 함께 있는 부모 정말 어디 있는 부모와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순간들이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그 한국인으로서 키우고 싶은데 중국에서 태어나서 계속 있다 보니까 이 중국의 풍습을 닮아가는 것 같아서 그걸 또 걱정을 해요. 결국에는 다 독립을 해서 돌아갈 나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중국의 풍습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중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안 가르친 중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의 또 해외에서 아이 키우는 부모님의 좀 심정도 느낄 수가 있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때 나중에 아이가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엄마 아빠 저는 왜 이렇게 해외에서 오래 다녔었나요? 라고 할 때 너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고 싶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거다라고 하면은 이해해 줄까? 뭐 이런 어떤 부모로서의 할 수 있는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기도 하고요. 또 임시정부가 피난 가는 과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묘사를 잘 해놓고 있습니다. 그 상해부터 시작해서 충칭까지 광저우를 거쳐서
충칭까지 가는 굉장히 긴 여정인데 여기서 이제 계속 폭격이 매일같이 심할 때는 뭐 하루에도 대여섯 번씩 새벽 내내 벌어지기도 하면은 아이를 들쳐업고 이제 대피소로 뛰어가고 공습 대피를 하고 이런 일상이 점점 익숙해지는 과정, 그리고 출산 이후에 이 대피를 계속하면서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는 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잘 담고 있고, 광저우에서 내륙으로 이어지는 주강에서 배를 타고 이동할 때에 어떤 식으로 이동을 했는가. 중국 선원들한테서 밥은 받아 먹었는데 반찬은 입에 맞지 않으니까 이제 뭐 장도 담그고 고추장도 담그고 이제 어디 정박을 하면은 어떻게든 이 재료를 구해서 한국식 반찬을 만들어 먹고 하는 그런 좀 소소한 모습들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들이 굉장히 험난했기 때문에 힘께 출발한 임정 인원들이 거의 400명 정도 됐었는데 이 중에 20%는 여행하는 과정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굉장히 힘든 여정에서 어떻게 보냈는지 이런 내용들도 많이 담겨 있고 그 임시정부 인사들이 갖고 있던 어떤 일상적인 모습들이 정말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 늘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숭고한 희생과 뭐 갈등과 임시정부 안에서도 굉장한 갈등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양한 파벌이 있고 그런 사람들도 어떤 휴일이라든가 뭐 축일이 되면은 함께 모여가지고 밥도 같이 나누고 함께 이제 기운도 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신선하기도 하고 재미도 있고 하더라고요. 공습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서 나중에 이제 최화선 선생님 같은 경우에 굉장히 몸도 마음도 힘들어서 고생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이화여전을 나온 기독교인이시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 있을 때는 성탄절도 성대하게 보냈었는데 교회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하지 못하는 것도 너무나 아쉽고 그 와중에도 임시정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함께 하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3.1절 임시정부의 모태가 됐던 사건이기도 하죠. 3.1절 아니면 간호, 개천절, 음력 10월 3일로 이 당시에는 했었는데 개천절 같은 때에는 다들 모여가지고 음식도 나누고 하면서 굉장히 늘 이렇게 궁핍한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는 최대한 고기라도 마련을 해서 수육이라도 만들어서 같이 나눠 먹으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들 우리가 한국인임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순간으로서 이 축일들을 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험난했던 이 여정들 속에서도 서로에게 기대고 하면서 서로를 이제 그 소중한 동료로서 의지하면서 이 어려운 그 활동들을 이어나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시가 가지고 있던 어떤 구슬, 자기가 보기엔 하찮은데 아이는 너무나 아끼고 있는 이 유리구슬 같은 것처럼 이 작은 거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이렇게 어려움도 있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 일기를 보면서 느낀 게, 아, 이분들도 영락없는, 어떻게 보면 정말 위대하면서 동시에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개인이구나. 어떤 소시민이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아이와 미래에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해서 꾸준히 나아갔구나라는 거를 이런 책들을 통해서 굉장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과연 이런 분들의 활동은 우리를 얼마나 바꿨을까? 이 서구가 가지고 있던 아까 보셨던 중국 사람들은 안 돼, 이래서 안 돼라고 하던 그 인식들을 어떻게 바꿨을까? 결국에는 이분들의 꾸준한 활동, 이렇게 보면 어떤 계란으로 파헤치기죠. 당시에 이제 주축국의 일원으로서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열강들과 전쟁을 하고 있던 국가를 상대로 이어가는 독립투쟁이 과연 우리 독립을 가져왔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1910년대와 20년대에는 조선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일본이 이 조선을 식민화한 다음에 뭐 철도도 두고 뭐 신식 건물도 짓고 하면서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서구에서 이 선전물을 보고 아, 이 일본이 조선을 근대화하는데 성공을 했구나. 역시 문명국이 낙후한 국가들을 문명으로 이끌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10년대, 20년대. 그러면서도 점차 의구심이 드는 거죠. 특히 일본이 러시아를 이기고 미국과 태평양의 영국 자치령의 대규모 이주를 하면서 불안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 일본이 러시아도 이겼으면 다음 팽창의 방향으로 태평양으로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미국과 영국 자치령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우려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일본에 대해서
복잡한 시선이 오가게 되죠. 특히 1919년에 3.1운동 때과 영국을 비롯한 서양의 그 교회와 신자들이 일본의 그 탄압에 타겟이 되면서 일본의 식민 통치가 실패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점차 생겨나게 됩니다. 특히 영국 같은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가 해봐서 아는데, 뭐 우리가 이집트에서 해봐서 아는데 니들 제대로 못하고 있어 라는 식으로 부정적인 시선들이 오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현상 유지가 됩니다. 1922년에 워싱턴에서 다들 모여서 우리 이제 군대를 더 이상 늘리지 말자라고 하는 제안을 두게 되면서 군축 조약을 맺게 되면서 한동안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 조선 통치 문제가 한동안 외교적인 관심을 덜 받게 돼요. 그러다가 1930년대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선은 일본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중국 진출을 시작을 하게 되죠. 특히 중국 침략을 하게 되는데, 특히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괴뢰국인 만주국을 만들게 되면서 서양에서 어라 싶어집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중국도 1931년 시점에 만보선 사건이라는 게 터지면서 한국인과 중국인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그때 만주에서 그 일본인이 한인을 동원해서 개간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 현지인들과 충돌이 있었는데, 이게 조선일보의 오보 때문에 이 국내에서 전국적인 반중운동으로 번지게 됩니다. 여기서 사망자가 한국인이 나왔다라고 하는, 한인이 사망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오보가 퍼지게 되면서 궁극적인 그 사보타지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과 갈등이 조금 있게 되는데, 이거를 전환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1932년에 이봉창 열사의 천안 암살 시도, 히로히토 천안 암살 시도, 그 다음에 윤봉길 의사의 홍구공원 의거가 되겠습니다. 특히 홍구공원에서의 의거는 이제 주요 이 일본 군 사령관들의 사망과 부상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이 장개석 당시 중화민국 총통역 시 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4억 중국인도 못했던 일을 한 명의 조선 청년이 해냈다라고 해서 이 조선 임시정부가 그 국민당에게 이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다가 이걸 계기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1933년부터 그 낙양에 있던, 러양에 있던 군관학교에 한국군이 참여할 수 있는 특별반을 개설을 하게 되고, 여기서 육성된 장교들이 이후에 한국광복군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38년부터는 조선의용대라든가 한국광복군에 대한 어떤 재정적, 군사적 지원을 꾸준히 해주게 되면서 이 임시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게 되죠. 그리고 1943년 11월이 되면 이제 일본이 점차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 이제 태평양 전선에서도 후퇴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고, 중일 전쟁 전선에서도 이제 교착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이 일본이 진 다음에 아시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미국 그 루즈벨트 대통령과 윈스턴 처칠과 영국의 처칠 총리와 그 다음에 장기석 총통이 모여서 전후 문제를 논의하게 되는데, 미국하고 영국 입장에서는 신탁 통치안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연합국이 한동안 신탁 통치를 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할 때, 장개석 총통은 한국은 바로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고, 이 주장이 결국엔 받아들여져서 타협안이 되는 거죠. 적당한 시일 내에 한국은 독립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변환이 이뤄지게 됩니다. 서구의 시선 역시 1930년, 1931년에 만주사변과 계례국 성립, 그 만주국이 성립되는 걸 기점으로 해서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영국 같은 입장에서는 1910년, 20년대에 껴있는 그런 반응들이 계속 오가게 되죠. 한일운동에서의 어떤 그 야만적인 진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뭐 일본이 뭐 중국에 대한 침략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으면 크게 문제 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좀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가 1930년대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일본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그 이봉창 열사라든가 윤봉길 의사의 의거에 대해서도 영국 입장에서는 조금 비판적으로 봐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제 중국과 일본 간의 중재 협상이 오가고 있던 상황인데,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이거를 망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좀 비난을 합니다. 하지만 영국 언론들도 이때부터 자각을 하게 되죠. 아, 지금 조선인들이 이 일본의 지배를 전혀 납득하지 않고 일본 역시 포섭의 실패구나라고 하는 것을 1930년대부터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평양 전쟁이 터지게 되면서 영국 역시 알게 되는 거죠. 아, 이거 이제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미국의 진주만 폭격을 통해서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바로 다음 날 영국령 홍콩을 일본군이 진주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동남아시아에 대한 침략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 영국이 조선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이 내세웠던 논리가 아시아인을 위한 아시아였습니다.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의 인도네시아라든가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런 국가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프랑스와 영국의 식민지 생활을 겪어왔던 국가였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로부터 아시아 제국인 일본이 이들을 해방시키겠다.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 민족을 해방시켜서 우리가 아시아를 문명으로 이끄는 선도국이 되겠다라고 하는 논리로 침략을 하게 됩니다. 이 영국 입장에서는 이 식민지에서 여기 일본에 동조하는 거를 막아야 되는 입장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치하의 지금의 식민지는 어떠냐? 사실 그렇지 않다. 일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좋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발레로 내세우는 게 한국이 됩니다. 이 한국이 교육도 차별을 받았고 어떤 산업적인 기회도 차별을 받았고 그 정치적인 참정권도 완전히 무시를 당했고 뭐 어떤 총선 같은 거를 통해서 이제 의회에 의원을 낼 수가 없었거든요. 이런 논리를 강조를 합니다. 그 일본이 아시아인을 위한 아시아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어, 이 이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독립군, 한국 광복군과 한국 임시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하게 됩니다. 발발 이후에. 그래서 지금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계속되는 압제 때문에 결국에는 임시정부가 출범을 했고 이들이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이끌어내기 위한 강력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들이 인상 깊게 받는 게 임시의정원 네, 활동이었습니다. 이제 임시정부가 행정부라면 임시의정원이 지금의 국회인 거죠. 입법부인데 입법부도 그 전국 8도의 대표들을 선발을 해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이들이 의정원을 구성을 하고 이들이 낸 이제 입법 절차를 통해서 나온 절차를 정부가 동의하고 승인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성숙한 어떻게 보면 정말 아직 국가 경험이 없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1942년에 영국 언론들도 1942년 10월에 당시 의정원 총선거에 대해서 보도를 하면서 이제 10개 선거구를 설정을 해서 40명이 넘는 의원이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고 이 임시의정원이 임시정부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만들어서 여기에 입각한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발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19세기 말부터 서구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이 민족은 지금 안 된다. 많이 부족하고 자립할 능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강대국의 지도와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꾸준히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이제는 한국인이 자치를 할 만한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수준으로 한국의 정치적 능력을, 자치 능력을 끌어올렸다라고 하는 평가를 해외 언론들이 내리게 됩니다. 이 당시에 그 더 타임즈라고 하는 그 영국의 유명 일간지면서 보수적인 논조를 하고 있는 이 일간지 같은 경우는 한국의 독립과 자립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1931년에 한참 그 독립운동이 해외에서 활발하게 전개될 때라든가 아니면 이제 1932년에 이봉창 열사라든가 윤문길 의사의 의거가 있을 때에도 한국인들이 일본의 통치에 대해서 충분히 반발감이 있다는 건 알겠다. 하지만 한국인은 아직 자치정부를 구성할 만한 역량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비관적인 논조로 이야기를 하던 일간지였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9월 21일 해방 이후죠. 해방 이후가 되고 본격적으로 이 전후 한국 문제가 논의가 될 때 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이 독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전혀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논조를 내게 됩니다. 교육을 통해서 자유주의적인 사고도 가지고 있고 많은 지식인 중산층도 배출을 해냈기 때문에
이들한테 승전국들이 충분한 지원을 해주고 적절한 프로젝트를 제시를 한다면 이들은 충분히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자치를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평가까지 오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개인의 정말 험난한 삶을 이끌어 가면서 꾸준히 이어왔던, 수십 년간 이어왔던 독립운동이 이런 식으로 결실을 맺게 된 겁니다. 독립군이 1945년 5월부터 청국광복군이 미국 OSS와 공동으로 독수리 작전이라고 하는 한반도 진공작전을 계획을 했다가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면서 무산이 되죠. 이 광복군이 한반도로 진주해서 서울을 해방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독립이 단순히 연합군의 원자폭탄 두 방으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세계 국제사회가 한국의 독립이 가능하다라는 여론을 조성할 수 있게 했던 건 이 끊임없이 이어진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그 19세기 그 열강들의 어떤 갈등, 그때부터 지금 보아온 게 있죠. 조선인은 안 돼. 니들이 아무리 육체적으로 훌륭한 특질을 가지고 있어도 지는 안 돼. 역량이 안 돼. 라고 하던 그런 무시, 편견, 이런 것을 막다트린 상황에서 굉장히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지난한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이한흥 열사라든가 이준 열사 같은 분들처럼 여기에 대해서 좌절을 겪고 이제 목숨을 끊으신 분들도 있죠. 하지만 이들이 꾸준히 해외에서, 국내에서도 부정투쟁을 이어갔겠지만 해외에서 이 다양한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설득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일본이 과연 식민 지배를 어떤 식으로 하는가에 해외가 집중하게 되는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처음부터 일본의 식민 지배가 옳지 않다고 생각했고 부당했으며 일본에 포섭하는데도 완전히 실패했다고 하는 걸 이 독립운동가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증명하게 된 겁니다. 임창우 선생님의 편지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 걱정에 뭐 돈 걱정에 계속 걱정을 하시면서 이어가시잖아요. 이 운동들을. 그런 정말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희생들이 만들어낸 변화가 결국에는 36년에 식민 지배를 끝내고 국제사회로부터 독립할 당위성을 갖춘 나라라고 하는 설득을 끌어내는데 성공을 하게 된 것이죠. 다시 한번 3.1운동의 어떤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일본군의 총칼에 대항을 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서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우리들의 당위성을 알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들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즉시적인 혼란과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이 한 분 한 분의 어떤 그 정말 어렵고 힘든 결정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잊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또 살아가면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저희 후손에게도 더 나은 미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